민간 플러스 공영 개발. 근데 이것도 뭐 좀 들여다보면 당연히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이런 때서는 LH가 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간 개발로 하자고 했던 것을 뭐 이재명의 성남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공영 개발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건 이제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고 하면서 이제 뭐 민간 플러스 공영이라는 이제 절충적인 방식으로 됐는데, 근데 이거 공영 개발할 수 없는 건가요? 예를 들면 이게 불가능한 건가? 혹은 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? 네, 당시 왜 100% 공영 개발이 불가능했냐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정도의 재원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었거든요. 이게 사업비가 사업의 총 사이즈가 굉장히 컸던 거죠? 네.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. 그래서 그러네요. 그 네. 그 화천대유도 지금 막 5천만 원 그 자본금으로 어떻게 그 4천억 원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냐라고 그건 말이 사람들이 안 이제 되는 소리죠. 비판을 하는데 자본금으로 봐야 할 게 아니라 전체, 투자금으로 봐야 예, 되는 전체 겁니다. 동원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였지. 네. 또 부동산 개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예. 자신들이 또 자본금을 이상으로 또 내고 또 투자를 한 돈 이외에도 많이 금융기법을 통해서도 많이 투자가 또 들어갑니다. 그래야 그래서 돼. 그래, 어쨌든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큰 돈을 단기간에 돈을 모으는 방법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만한 금액을 조달하려면은 지방 정부는 사실 그 정도 재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. 네, 근데 당연하죠. 예. 네, 근데 토지의 용도만 바꿔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보장이 되는 사업이고, 물론 앞으로의 부동산 시세를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, 그래도 토지의 용도만 바꿔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공영 개발의 비중을 상당 부분 좀 높이는 것은 그다지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영의 비중을 많이 못 늘리냐면은 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사실 이제 지자체장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 성남시의회 의회가 성남시의 예산과 관련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처럼 국회도 정부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표결을 하고 그러잖아요.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성남시의회가 갖고 있고요. 또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그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성남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지방채를 조금만 더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계속 그 반대하고 부결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이 수익을 가져갔느냐 막 거기에 대해서 특히 뭐 1억을 투자해서 1,000억을 가져가고 막 8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 가져가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그런 기회는 누가 잡는 거냐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이제는 6년 동안 근무하고서 50억 퇴직금 받는 방법까지 나왔으니 뭐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더 놀랄 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100%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?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도 우리가 이미 재정 제약선이라고 그어놓은 선들 어떻게 보면 재정은 건전해야 되고 특히 재정 건전성을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재정 건전성 신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. 그런 재정 제약선을 돌파하지 않으려는 선에서 사실 복지를 확대하려다 보니까 기본소득과 복지가 서로 간에 상충관계다. 기본소득하면 복지 위축된다.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은 그런 복지 제약선을 돌파하겠다는 기획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공영 개발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었던 재정 건전성 또 재정 제약에 대한 그 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칼럼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전용복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. 대장동 논란,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? 라는 칼럼의 제목인데요. 이 칼럼의 내용도 좀 대장동에서 누가 나쁜 놈인지 그거를 뭐 판가름 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왜 당시 100% 공영 개발을 못했을까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과연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요. 그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국채는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그래서 택지 개발비 1조 원에 대한 금리 1%를 적용해서 5,900세대, 이게 이제 대장동에 입주하게 된 세대 수거든요. 5,900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면 한 가구당 연 170만 원, 그러니까 월 한 14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죠.
14만 원이면 된다. 여기에 건설비가 총 5천억 원이기 때문에 가구당 환산하면은 8,475만 원. 그 1억이 안 되는 돈이죠. 이게 건설비를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부담할 수 있고, 이런 돈을 다 또 이제 연 얼마로 이제 좀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토지에 대한 이자 비용 매달 14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, 주택 가격도 이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게 되면은 그 금리가 1%일 경우에 매달 한 27만 원, 그리고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2%로 잡으면 31만 원. 근데 요즘 국채 금리는 1%, 심지어 0%로도 발행이 가능했던 상황도 있었으니까 1%로 잡으면은 27만 원 정도로 원리금까지 주택 가격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입주를 할 수 있어요. 새 아파트에. 남판교의 새 아파트에 그 지금 뭐 남판교의 새 아파트를 만약에 25평짜리 지으면 한 채에 10 얼마일까요? 15 그 정도 할 것 같은데, 네, 두 자릿수 네,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집을 한 달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달에 27만 원 내고 30만 원 동안 사면은 주택까지 본인 소유가 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조금만 더 받아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돈이고, 조금만 더 받으면은 그만큼 성남시가 그 재정을 좀 더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따라서 공영 개발을 하더라도 국채의 이자와 국채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그 토지 개발, 특히 택지 개발의 경우에는 좀 이런 방안들을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겠죠.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소수가 불로소득을 결국에는 가져가게 되는 것 방식이고, 공영개발을 해서 어쨌든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거나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골고루 퍼져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